안녕하세요. 책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정혁종 작가님의 작품을 들려드릴 텐데요. 작가님은 다양한 분야에서 저술과 기고를 하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 조상들의 전해져 오는 해학과 야담, 야사 중에서 골격과 같은 엑기스만을 골라 일부 내용을 윤문 개작하여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셨는데요. 그 중에 제일 먼저 연산군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짝이 야할 수도 있습니다. 책의 제목이 야한 옛날 이야기니까요. 그럼 본문 낭독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황음무도한 연산군. 패비 윤씨와 성종. 친모 윤씨의 복수심에 불타오르던 연산군이 무오사화 이후 여러 차례 사화에 선비란 선비는 대개 능지처참하였고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대로 부관참시하였을 뿐 아니라 세골표풍이라 하여 그 부관참시한 것을 다시 가루를 만들어 바람에 날리게 하는 것이다. 한두 번 벌어지는 그 무시무시한 사화로 인하여 선비들은 그 상소로 올리던 최후의 의견 개진도 무서워서 도저히 할 수 없게 되고 이제 연산군은 마음 내키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 못된 짓만 골라 하게 되었던 것이었다. 여기서 잠깐 연산군이 이 지경이 된 연유를 알아보자. 물론 1차적인 요인은 자제하지 못한 자신에게 있지만 연산군의 경우 환경적인 요인을 무시할 수 없다. 연산군의 부왕인 성종은 역대 이조 군왕 가운데서 어찌나 풍류를 즐겼던지 주요순 야걸주라고까지 하였다. 곧 낮에는 고대 중국의 요임금, 순임금과 같은 이상적인 군주이며 밤에는 고대 중국 하나라의 마지막 임금인 걸왕과 은나라의 마지막 임금인 주왕을 이르는 말로 호색 음란한 군왕이란 뜻이다. 이렇듯 성종은 신하를 사랑하고 백성을 부유케 하는데 항상 관심을 가졌으나 해가 지고 밤만 되면 인성이 돌변하여 여색에 골몰하였다. 오늘 밤은 이후궁, 내일 밤은 장숙의, 모레 밤은 한상궁. 왕은 육체와 육체를 탐닉하면서 매일 밤 여인들의 향연을 열었다. 이렇게 여색을 밝히던 성종의 유전인자는 연산군에 이르러 크게 진화하여 연산군은 밤낮으로 황음을 일삼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성종은 할머니 되는 세조 왕비 정희 왕후 윤씨와 어머니 되는 소해 왕후 한씨며 숙모 되는 예종 왕비 안순 왕후 한씨 등의 세 분 왕비를 모셔 그들에 대한 효성이 극진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친형님인 월산대군에 대한 공경과 흥함의 정이 또한 극진하였다. 월산대군은 친형님인데도 불구하고 보위에 나가가지 못하고 대신 아우인 자신이 왕이 된 데 대하여 항상 미안하고 죄송한 생각을 금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많은 노비도 하사하였으며 보통 종친으로는 꿈도 꾸지 못할 큰 저택을 하사하였으니 그것이 오늘의 덕수궁 자리였다. 인간적인 면모는 이렇고 연산군의 친모인 패비 윤씨와의 관계를 알아보자. 성종 5년 4월 15일에 왕비 한씨는 세상을 떠났다. 왕비는 19살의 한창 나이에 그만 세상을 하직한 것이다. 성종은 2년 후에 그때 수기로 있던 윤기무의 딸 윤씨를 승차시켜서 왕비로 봉하였다. 왕은 아직 약관에 한씨를 맞이하였으므로 한씨에 대한 크나큰 애정은 모르고 있었다.
왕은 이제 나이가 20이 넘었고 한참 원기가 왕성하였다. 왕성한 원기에 아름다운 숙이 윤씨를 가까이 하면서 매일같이 불타는 밤을 보냈던 것이다. 당시 윤씨는 성종보다 2살이나 많았는데 얼마나 미모가 출중했으면 성종은 단박에 빠져 허우적거리기 시작한 것이다. 요즘 말로 물광 피부, 자체 발광, 탱글탱글한 탱탱볼 같은 살집에다 무수한 빨판이 달린 몸이었던 모양인지 한번 빨려들면 빠져나오기가 어려웠던 모양이었다. 밤은 역사를 만든다 하였거니와 인류의 모든 애정사는 밤이어야만 성숙되는 모양이었다. 왕은 밤만 되면 윤수기의 방으로 쇠붙이가 지남철에 끌리듯 끌려갔으며 한번 빨려 들어간 몸은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였다. 이렇게 지내다 보니 천지신명과 자연의 조화로 드디어 윤수기가 잉태하게 되었다. 왕은 윤수기의 배가 점점 불러감에 따라 그녀를 드디어 왕비로 책봉하였고 왕후가 된 후 넉 달 만에 원자 연산군을 탄생하였다. 내 고운 왕후가 아들까지 낳았다. 왕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시절은 풍년이 크게 들어 백성은 배부르고 하므로 만조백관이며 일반 백성들까지 경하하여 맞이 아니하였다. 윤씨는 이에 중궁으로서의 명망이 일세를 뒤흔들만 하였다. 그러나 여색을 좋아하는 성종은 윤씨에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 후궁들과 가까이 하고 있었고 이런 중에 조선시대 최고의 성 스캔들이라는 어우동과도 관계를 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한편 왕비 윤씨는 성종의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다시피 하다가 성종이 눈길을 돌리기 시작하자 타고난 성품이 질투심이 매우 강하였는데 이때쯤에서부터 표출되고 만다. 그 사건이 바로 성종의 용안을 손톱으로 핥힌 사건이다. 하루는 성종이 윤씨의 침소에 들었다가 작은 함을 발견하고 열어보니 그 속에는 치명적인 독약인 비상이 들어있었다고 한다. 독약인 비상은 독살할 때 쓰이기도 한 무서운 약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방향하는 책까지 발견되었다. 이 책은 누구를 어찌하면 죽고 어떻게 하면 해를 입게 되고 하는 그런 책이었다. 왕은 깜짝 놀라 윤씨를 다그쳤더니 윤씨가 정소영과 엄숙이를 없애려고 개교하였던 것이 드러났다. 결국 이로 인하여 윤씨는 자기를 빼앗기고 여종 사모리는 교수형에 처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윤씨는 별거하게 되었으나 왕은 아직까지 그녀의 미모에 빠져 있었으므로 가끔 처소를 찾게 되었다고 한다. 이때쯤 해서 정소영과 엄숙의 모함도 극에 달하여 수시 때때로 인수대비에게 좋지 못한 소리를 늘어놓고 있었고 여색을 탐하는 성종은 여러 여자들에게 빠지게 되었다. 이러니 윤씨의 질투는 점점 더해지게 되었다. 어느 날 왕이 윤씨를 찾았다가 사소한 말다툼을 했는지 사랑 싸움을 했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어쩌다 보니 용안에 손톱 자국이 나게 되었다. 어찌되었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윤씨의 신세는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윤씨를 곱게 보지 않았던 인수대비는 노발대발하였다. 얼굴 반반한 년이 나라를 말아먹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인수대비는 이참에 아예 윤씨를 제거하려고 마음먹었다. 임금을 해치려는 반역죄에 해당한다. 인수대비는 크게 호통을 쳤다. 어전 회의가 소집되고 여러 신하들이 찬반 양론이 있었지만
결국엔 왕비 윤 씨는 폐출되어 서인으로 강등되고 말았다. 그래도 왕은 윤 씨를 못 잊어 원문 편지를 써서 회개하라 곧 부르리라 하고 보내었지만 인수대비의 철저한 감시와 통제 속에 단 한 번도 전달되지 못하였다. 왕과 윤 씨가 통할 수 있는 모든 통로는 인수대비가 다 막아버렸기 때문이었다. 당시에 4시가 들락거렸는데 인수대비가 돈으로 매수하였던 것이다. 한편 윤 씨는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어머니 신 씨와 단 둘이서 근검하게 아니 먹을 것도 없어서 죽을 먹어가면서 근신하였다. 자나깨나 왕의 부름을 받기만을 염원하였다. 어느 날 인수대비는 환관을 시켜 왕비가 매일 단장만 하고 조금도 회개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고 호의호식하고 있사옵니다. 하고 왕에게 허위 보고하게 하였다. 왕은 대노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정도 떨어져서 미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럭저럭 3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왕은 숙이 윤 씨를 왕비로 봉하였다. 인수대비는 왕에게 또 채근하였다. 그년을 그냥 두었다가는 무슨 액화를 당할는지 모르니 무슨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이러니 왕도 이제 윤 씨 때문에 후안이 걱정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이것이 결국 윤 씨를 사사하기로 한 것이다. 왕비는 죽을 때 사약인 부자탕을 마시면서 흐르는 피를 금삼의 한 삼을 뜯어서 닦은 다음 어머니에게 주었다. 다음에 내 아들이 살아서 왕이 되거든 이 천조각을 두었다가 전하여 주시고 내 원통이 죽은 한을 갚아주세요. 이렇게 윤 씨는 왕비에 오른 지 3년 만에 폐비가 되어 궁궐에서 쫓겨나고 다시 3년 후에는 사약을 마시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 당시 나이 28살이었다. 윤 씨가 죽은 후 어머니는 노비로 전락하여 온갖 고생을 하다가 후에 윤 씨의 아들이 왕이 된 후 이 피 묻은 비단천 조각을 보여주게 되고 이것을 본 연산군은 그때부터 광분하여 피바람을 몰고 다니게 된 것이다. 상감, 전하의 외조모 되십니다. 나의 외조모라고? 임사홍과 신수군은 신씨가 귀양에서 풀려난 것을 알고 신씨를 연산군 앞으로 데려왔다. 상감, 이 한삼자락을 보시고 베비마마의 원한을 풀어주시옵소서. 신씨는 부복하여 있다가 피 묻은 한삼자락을 연산군에게 바쳤다. 한삼자락과 어마마마의 한이라니요. 아직 구체적인 내막을 모르는 연산군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신씨를 내려다보았다. 상감의 생모이신 베비마마께서는 후궁들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사약을 받아 돌아가셨나이다. 제발 베비마마의 한을 풀어주소서. 무엇이라고? 연산군은 머리가 핑 돌면서 가슴속의 못이 울컥하고 치밀어 올랐다. 왕은 벌떡 일어나서 아래로 내려가는데 다리가 휘청하면서 정신이 아득해졌다. 상감, 옥체를 보존하소서. 옆에 있던 환관들이 급히 부축을 하여 간신히 정신을 가다듬고 계하로 내려가 신씨에게 다가갔다. 외조모님, 그럼 이것이 마마께서 흘리신 피입니까? 예, 그렇사옵니다. 왕은 피 묻은 한삼을 받아들고 눈물을 뚝뚝 떨구기 시작했다. 연산군이 어려서 7살 때 생모인 윤씨가
사약을 받고 돌아가셨건만 아무것도 모르고 정현왕후를 친모로 알고 자랐던 것이다. 그 후 이복 동생인 진성태군이 태어나자 그때부터 연산군은 별채에 기거하게 되었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모종을 모르고 자라온 그에게 생모의 피 묻은 한삼은 충격이었다. 회비마마의 한을 풀어주소서. 내 이 여우 같은 계집년들아, 니년들이 과인의 생모를 모함하여 죽인 죄를 아직도 모르느냐? 엄숙이와 정숙이가 붙들려 와서 부복하고 있는데 연산군의 추상 같은 호령이 떨어졌다. 내 인연들을 그냥! 연산군은 더 이상 대답을 들을 것도 없다는 듯이 득달같이 내려와서 주먹으로 두 여인의 면판을 사정없이 내리갈겼다. 상감, 살려주세요. 연산군은 그런 말을 들을 여유조차 없었다. 아니, 아무것도 안 들렸다. 이번에는 발을 높이 쳐들어 엎드려 있는 엄숙이와 정숙이의 허리를 있는 힘껏 내리찍었다. 두 여인은 비명을 지르며 그대로 엎어졌다. 머리, 등, 허리 등을 발로 마구 내려 찍으니 드디어 두 여인은 피를 토하고 죽고 말았다. 하지만 이것으로 분이 풀린 것이 아니어서 시체를 갈기갈기 찢어 소금에 절인 후 까마귀 밥이 되도록 산에다 버리라고 명령했다. 이 소식을 들은 인수대비는 70의 노구를 부축받으면서 나타났다. 인수대비는 연산군을 꾸짖었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 아니, 뭐라고? 이 늙은 것이 생모를 죽여놓고는. 연산군은 두말할 것 없이 몸을 날려 인수대비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았다. 인수대비는 헉 소리를 내며 쓰러졌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겨우 목숨은 부지했으나 이것이 원인이 되어 얼마 못 가서 돌아가시고 말았다. 이에 그치지 않고 연산군은 의금부에 명하여 정숙이에게서 태어난 이복동생인 안양군과 봉안군을 차명시켰다. 이렇게 연산군의 복수가 시작되었는데 연산군이 왕위에 오른 지 10년이 되는 해였다. 이것이 바로 갑자사화의 시작으로 패비 윤씨에 연루된 수많은 사람들이 조석으로 죽어나갔다. 기록에 의하면 239명이나 된다니 가히 피바다를 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중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있겠는데 이 쇠자라는 사람은 사약사발을 들고 갔다고 하여 죽임을 당했다고 한다. 이후로 연산군은 정신적인 쇼크를 받아서인지 성품이 돌변하게 되어 거의 야수 같은 모습과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오직 색정만을 탐하게 되는데 아래의 내용은 주로 이런 사건들만 다루었다. 연산군을 조종하는 장녹수. 연산군은 이제 나이도 30이 되었고 기운도 장대하여 여색이라면 진실한 맛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의 엽색 행각도 최고조에 달하게 되었다. 연산군은 왕비와 곽씨 외에도 또는 윤헌의 딸을 맞아 수기를 삼았다. 그때쯤 되어서는 연산왕이 계집을 좋아한다. 미녀만 바치면 벼슬도 높아질 수 있다. 왕의 비위를 맞추는 데는 예쁜 계집을 바치면 된다. 하는 것이 일반 벼슬아치들의 짐작하는 바였다. 이 눈치를 제일 먼저 알아차린 자는 김효선이었다. 그는 자기의 처매가 예쁜 것을 한번 생각해냈다. 옳지, 됐다. 그는 무릎을 탁 쳤다. 그만한 얼굴이면 되겠다.
모두 좋을 일을 왜 않겠느냐. 그는 일어나서 이 일을 연산군에게 고하였다. 연산군은 그 처매인 장녹수를 한번 보고 그만 반하여 버렸다. 장녹수는 본시 예종대왕의 둘째 아들인 제한대군의 여복으로 있던 여자였다. 처음에 장녹수는 성질이 인자하고 영리하며 또 노래를 잘 부르고 춤도 잘 추었다. 더욱 노랫소리는 어찌나 청아한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탄케 하였다. 나이는 그때 30살이어서 연산군보다 2살 위였으나 아직 16살 내외로 보이게끔 어려 보였고 고와 보였다고 한다. 연산군은 그녀를 수건으로 봉하였으며 정부는 날이 갈수록 더해갔다. 장녹수를 사랑하게 된 후부터는 임금은 경연은 고사하고 조회에도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술과 노래와 그 다음엔 황음이었다. 황음 끝에 고단하니 경언이고 조회고 있을 리 없었다. 이제 연산군은 장녹수 곁을 한시도 떠나서는 살 수 없을 만큼 그녀에게 매혹되고야 말았다. 장녹수는 이제 연산군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었고 성품도 바뀌어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휘저으려고 하였다. 장녹수가 한번 웃기만 하면 연산군은 360개의 골절이 녹아드는 것 같았다. 장녹수에게 노비와 상품 하사가 너무 많았으므로 국고가 탕진될 정도였다. 그는 아무리 노여웠다 하더라도 장녹수만 한번 대하면 만면 춘풍이 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장녹수에게는 모든 청원이 관청보다 더 많게 되었다. 관청에 청을 드리는 것보다는 장녹수에게 청을 잘하기만 하면 금방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었다. 그때 장안에서는 생남하지 말고 생녀해야 한다는 노래까지 나돌게 되었다. 천하의 부모 마음으로 하여금 생남을 원치 아니하고 계집아이 낳기를 원케 한다. 연산군이 장녹수를 사랑한 것이 그만큼이나 열렬하였던 것이다. 장녹수는 하도 고와서 오히려 화장을 하면 고음이 덜하였다고 한다. 그녀는 웃어도 예쁘고 울어도 곱고 노여워도 곱고 찡그려도 곱고 잠잘 때에도 한없이 고왔다. 더욱 한번 웃을 때에는 보는 남자들로 하여금 오장육부가 녹는 듯 하였다. 궁중 연회에는 장녹수의 동무되었다. 노래 부르고 춤추고 취하고 그런 후에는 황음에 잠기는 것이었다. 탕녀 장녹수는 그리 썩 예쁜 얼굴은 아니었으나 요염한 교태로 연산군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버려서 꼭두각시처럼 조정하였고 방중술에 능통한지 연산군을 성의 노예로 만들어버렸다. 두 사람은 낮이고 밤이고 가리지 않고 침전에 틀어박혀 성의 유희를 즐겼다. 장녹수는 폭군 연산군의 온갖 황음무도한 짓을 부추기면서 자신의 욕망도 채웠다. 왕으로부터 많은 금은보화와 전택 등을 하사받았고 연산군의 총애를 발판 삼아 정치를 좌지우지하였다. 모든 상과 벌이 그녀의 입에서 나온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그뿐만 아니라 권력을 마구 남용하여 궁밖의 사가를 재건하기 위해 민가를 헐어버리게 하였으며 미모가 좋은 두 여인을 시기하여 두 사람의 부자 형제를 하루아침에 다 죽이게도 했다. 옥지화라는 기녀는 장녹수의 치마를 한번 잘못 밟았다가 차명을 당하기까지 했으니 장녹수의 위세가 하늘을 찔렀음을 엿볼 수 있다. 여승들을 집합시켜라.
왕은 많은 여색을 탐하여 본 결과 천편일률적인 음란에 염증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이런 여자, 저런 여자, 다 그게 그거다. 뭐 별다른 것은 없는가? 보통 여자 말고 뭔가 특별한 여자는 없는가? 이것이 연산군의 심경이었다. 어느 날 왕은 4시 10여 명을 데리고 정업원으로 미행을 나섰는데 그곳은 여승들만 공부하는 승방이었다. 갑자기 임금이 당도하니 모든 여승이 어찌할 줄을 몰랐다. 황공하옵나이다. 중들은 합장하고 배례하였다. 너희 절에 여승이 전부 몇 명이나 되느냐? 30여 명이 싸웁니다. 그래, 젊은 중은 몇이나 되느냐? 15, 16명은 실이 됩니다. 그러냐? 연산군은 무엇을 생각하는 듯 하다가 내시를 불러서 귓속말로 무어라 이르니 내시가 거행하겠사옵니다 하고 물러갔다. 한참 후 정업원 별당체 안에는 밖으로 두꺼운 발이 쳐지고 젊은 여승들이 전부 그 별당체 안방에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주지가 이상한 눈으로 연산군을 바라보고 있었다. 연산군은 보료 위에 안침에 의지하여 비스듬히 앉아있고 젊은 여승들은 모두 방 윗목에 쪼그리고 앉아있었다. 이제 거의 다 모셨습니다. 그때 내시 한 명이 발 밖에서 아뢰었다. 연산군은 젊은 여승들을 바라보다가 그중 제일 젊고 예쁘장한 여승 하나를 가까이 오라 하였다. 여승은 황공하여서 가까이 가지 못하고 어물어물하고 있다. 이리 와봐라. 고운 여승도 있구먼. 여승들은 겁에 질려 모두들 몸을 사시나무 떨듯 하였다. 이 일을 어찌하나. 그러나 소리를 지를 수도 도망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옷을 벗어라. 여승이 벌벌 떨며 주저주저한다. 어서 옷을 벗지 못할까? 연산군이 크게 호령하였다. 어느 명령이라고 거역하랴. 먼저 저고리를 벗고 한 손으로 봉긋한 한쪽 점만 가리고 머뭇머뭇하고 있다. 바지도 벗지 못하느냐? 왕이 또 호통을 치니까 여승은 바지마저 벗고는 머리를 푹 숙이고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다. 왕은 후다닥 달려들어 꽃봉오리 같은 젖가슴을 어루만졌다. 됐어, 됐어. 좋구나. 왕은 회심의 미소를 띠고 가쁜 숨을 몰아쉬기 시작하였다. 왕이 고운 여승 하나를 건드리고 나서 너희들도 다 옷을 벗어라. 왕은 그렇게 호령하고 하나씩 하나씩 주무르기 시작하였다. 여승들이 고통을 호소하면 왕은 더욱 좋아하였다. 아직 모두 처녀였구먼. 왕은 잠옷 흥미있다는 듯이 여승들을 실컷 농락하였다. 늙은 중들은 밖에서 한탄과 불경을 외우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부처님도 무심하시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저런 임금님이 이런 짓을 하시니 누굴 믿고 사오. 쉿. 노승이 말하자마자 주지가 손사래를 쳤다. 쓸데없는 소리를 하다가 효수되지 말라는 말이었다. 중들은 장탄식을 하였으나 연산군은 오랜만에 흐뭇한 경험을 쌓았다.
섬해의 유린. 왕의 황금 무도함이 점차로 노골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때 왕이 제일 신임하던 신하는 신수근이었으며 그는 처남이라 하여 더욱더 신임하였다. 그 다음이 임사홍이었다. 임사홍은 연산군의 신임을 독차지한 사람이었다. 그는 자기 맏아들인 임강제로 하여금 예종의 사위가 되게 하였고 둘째 아들 임승제는 성종대왕의 사위가 되게 하여 왕가로 하여금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인척관계를 맺어두었다. 임사홍은 그런 인척관계를 이용하여 연산군에게 온갖 아첨을 다하였다. 더욱 둘째 아들 임승제는 남의 미척을 빼앗아다가 임금께 바쳤으므로 너는 내 다정한 친구다. 라고까지 하였다. 그래서 왕은 이따금 임사홍의 집에 놀러가기도 하였다. 왕은 임승제와 사사로운 자리에서는 못할 말이 없이 친하게 이야기하였다. 왕은 그를 특별히 기특하게 여겨 연애에 매일 함께 참여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의 집도 대궐과 같이 꾸미게 하여 주었으니 그의 집 부근에 민가 40여 채를 철곡케 하여 담도 궁성과 같이 높게 쌓았고 더욱 창덕궁 대궐과 연하여 궁성의 일부로 보이게 하였던 것이다. 그 집 내외는 모두 땅의 그러한 우악한 처분에 감격하였던 것은 다시 말할 것도 없었다. 왕은 임승제의 집에 자주 놀러가서 함께 술을 마시고 그 집 식구와는 한 집안 식구 모양으로 되어버렸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었다. 남녀간이란 자주 만나기만 하면 눈이 맞아 탈이 생기기 때문이다. 임승제의 부인은 휘숙옹주로 왕에게는 섬해였던 것이었다. 어느 날 왕은 임승제의 집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불현듯 솟아올랐다. 그것도 임승제와 담화라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의 부인인 휘숙옹주의 달덩이 같은 얼굴이 자꾸만 연산군의 머리에 떠오르기 때문이었다. 휘숙옹주는 그때 나이 25밖에 안 된 바야흐로 무르익은 과실과 같은 여인이었다. 그 달덩이 같은 얼굴도 좋거니와 그 살집 있는 풍만한 엉덩이는 실로 훌륭해. 누이라고? 그게 더 좋지. 더 좋고 말고. 임승제 그놈이 내게 뭐라고 하랴? 왕은 자기에게만 유리하게 제멋대로 해석을 하고는 에헴 하고 한번 헛기침을 한 다음 임승제의 집으로 미행이다 하고 명령을 내렸다. 벌써 꽤 밤이 깊었는데 왕이 임승제의 집에 미행한다는 것은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별감 두어 사람이 뒤를 따르고 담 하나를 격한 임승제의 집으로 슬그머니 들어갔다. 그때 임승제는 몹시 술에 취하여 부인인 휘수공주와 이미 초저녁 방사 노름을 한바탕 하고 난 뒤 심한 피곤에 떨어져 부부가 그냥 자고 있는 판이었다. 왕은 임승제와 그 섬의 휘수공주가 끌어안고 자는 장면을 보자 한번 희죽이 웃었다. 근사하다. 남녀란 모름지기 저래야 하는 법이지. 무의 별감은 임승제를 두들겨 깨우고 그에게 귓속말로 소곤거렸다. 뭐라고? 임승제는 말문이 막혀버렸다. 전하께서, 아니 처남께서 이게 무슨 짓이오니까? 한 번쯤 항의도 하고 싶었으나 임승제는 연산군의 성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터라 목이 서늘하였다. 아이고, 하느님 맙소사.
임승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히 방을 피해 주었다. 왕은 임승재가 놓고 간 그의 부인, 곧 섬에인 휘수공주의 잠자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보기 좋다. 칼을 들고 방문을 숙직해라. 왕은 별감에게 나직이 명령했다. 왕의 입가엔 더욱 흥미로운 미소가 풍겼다. 한 마리 영맹한 호랑이가 살찐 개 한 마리를 물어다 놓고 희롱하는 격이라고나 할까. 왕은 신음에 가까운 소리를 내며 홍곤히 잠든 휘수공주의 전신을 덮쳤다. 왜 이러세요? 2번씩이나. 옹주는 혼잣말을 하면서 남편인 임승재가 곁에 있는 줄만 알았다. 그때 연산군의 음침한 웃음소리가 한번 방안을 흔들었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옹주가 벌떡 일어나려고 했을 때 왕이 재빨리 옹주를 휩싸안았다. 옹주. 아니, 전하, 마마 아니십니까? 나야. 쉿. 옹주는 더 이상 말문이 막히고 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다. 좋다. 참 좋구나. 연산군은 그것이 어찌나 기특하고 귀엽고 순박해 보였던지 감탄을 하였다. 옹주는 부끄러움과 수줍음, 공포와 당황으로 얼굴빛이 더욱 창백해져서 백옥처럼 보였다. 과연 미세기로군. 왕이 더 이상 망설일 것도 없이 옷을 훌훌 벗어버리고 옹주에게 달려들었다. 옹주도 이 지경이 된 마당에 피할 길이 없음을 깨달았던지 눈을 딱 감고 왕이 하는 대로 맡겨버렸다. 촛불이 어른거리는 방 속에서 왕은 지금 하늘로 올라가는지 땅으로 꺼져가는지 알 수 없는 무아지경에서 쾌락의 늪에 빠져버렸다. 옹주가 제일이야. 연산군은 그날 밤 구슬 같은 땀을 흘리면서 옹주와 일을 치렀다. 왕이 일을 다 마치고 임승재의 집을 나갈 때 임승재를 불렀다. 비록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고 있으나 임승재의 입은 돼지 주둥이만큼 나와 있었다. 여보게, 승재. 왜 말이 없나? 항공하오이다. 이걸 입에 물고 있게. 왕은 조그만 쇳글 하나를 임승재에게 주었다. 무엇이오니까? 쇠꼬투리야. 입에 물고 있으면 하고 싶은 말도 안 하게 되느니 함부로 입을 벌리면 안 돼. 알겠느냐? 항공하옵니다. 성녀를 어지럽게 하와. 됐어. 왕은 한마디 하고는 곧바로 어둠을 뚫고 대궐로 돌아왔다. 말들의 교접 흉내. 연산군의 광태는 날이 갈수록 더하여 갔다. 풍악, 술, 춤과 그 다음에는 의뢰의 여자였으며 여자가 없으면 살맛이 없었다. 말 노름도 해보았는데 왕의 이 말 노름이란 동서고금에 없던 성유희였다. 어느 날 왕은 마소 기르는 곳을 지나다가 말들이 히잉하고 서로 울부짖으며 덤벼들어 교접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옳거니 내 한번 저 짓을 해봐야겠다. 왕은 황궁하는 길로 곧 내시들에게 명하여 젊은 궁녀 30여 명을 부르게 하고 또 콩을 여러 말 볶게 하였다. 그리고는 큰 방 하나를 택하여 젊은 궁녀들이 모이게 하였다. 너희들 전부 옷을 벗어라.
빨리 옷을 벗지 못하느냐? 궁녀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서로서로 눈치를 봐가며 위아래 옷을 홀딱 다 벗었다. 볶은 콩을 온 방에 뿌려 놓아라. 예이. 내시가 돌아다니며 콩을 뿌렸다. 너희들은 듣거라. 엎드려 말 모양으로 오호호호홍 하고 콧소리를 내면서 저 콩들을 주워 먹으렸다. 알겠느냐? 궁녀들은 말이 없이 머뭇거리다가 그냥 시키는 대로 무릎으로 엎드려 하고 말 울음 흉내를 내며 콩을 주워 먹기 시작하였다. 허허, 소리가 작다. 더 크게 하라. 무릎을 들거라. 무릎을 들고 두 손과 두 발로만 엎드리거라. 이러니 발가벗겨진 궁녀들은 엉덩이를 뒤로 번쩍 들어 올린 채 기어다니면서 오호호홍 소리를 내면서 볶은 콩을 주워 먹어야 했다. 이때 연산군도 서서히 옷을 벗기 시작하였다. 궁녀들도 내시들도 무엇을 하려는가 하고 모두 의아한 눈으로 왕의 행동을 주시하였다. 왕은 자신이 한번 말울음 콧소리를 낸 다음 엎드려 콩을 주워 먹는 벌거벗은 궁녀의 육체를 말 모양으로 뒤에서 공격하였다. 어머나, 아이고. 기겁을 한 궁녀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였다. 왕은 그 짓이 잠옷 재미있는지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뒤를 공격하였다. 왕을 모시고 있던 모든 내시들도 혀를 베어물지 않을 수 없었다. 왕은 크게 만족하는 모양이었다. 왕은 소리를 내고 호통을 치면서 궁녀들에게, 아니 인간 말들에게 덤벼드는 것이었다. 인간 말들에게 덤벼드는 것이었다. 음란 비밀실. 연산군은 날이 갈수록 황음하여 갔다. 한 가지의 방법이나 기술만으로는 아무래도 만족할 수가 없었다. 무슨 신통한 방법이 없는가? 하는 것이 그의 점증하는 변태 성욕이었다. 여승도 상관해 보았다. 무당, 기생, 궁녀, 별의별 계층의 여인을 다 상관하여 보았으나 별다른 쾌락을 느낄 수 없었다. 왕은 이제 이 최후의 성도락조차 마음대로 할 수가 없음을 깨닫자 비상한 방법으로 신하들의 부인을 욕보이기로 결심하는 것이었다. 연산군 15년 5월 5일 대궐 안에서 큰 잔치를 열었다. 잔치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비용이 들었다. 한 탁자에 음식에 오른 밀가루 양이 40석이었으니 가히 그 호화찬란함을 짐작할 수가 있다. 각종의 떡과 부침, 떡 위에는 금과 은으로 술을 놓는 등 가지가지로 색채를 가하여 사치와 호화의 극치를 이루었던 것이었다. 왕이 이 큰 잔치를 여는 데는 은밀한 계획이 숨어 있었던 것이었다. 나의 모든 욕망은 충족되어야 한다. 그는 스스로 자기를 편달하여 큰 잔치에 고관의 부부를 청하여 놀기로 하고 그때 부인들은 제각기 가슴에 명패를 차고 오게 하였다. 왕은 그 명패를 보고 미인만을 골라 점찍어 놓고 사람을 시켜 궁중 예절에 어긋나는 화장을 하고 왔으니 그런 무엄한 일이 있느냐. 저리 가서 고친 다음 와 앉으라 하면 대개는 다 무안하고 또한 황공하여 그 사람을 따라 비밀 장소로 가게 되는 것이다. 거기에는 술에 취한 연산군이 대기하고 있다가 오, 곱구나. 하고 달려들어
능욕을 자행하면 여인은 왕에게 감히 항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었다. 그날 큰 잔치에는 왕과 왕후뿐만 아니라 왕족이며 대신들이 남자만 1000여 명이요 여자가 300여 명에 달하는 성대한 잔치였다. 여자 손님의 저고리 가슴에는 누구의 아내 누구라는 이름이 쓰여있게 하였으니 이 연유를 사전에 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이었다. 왕은 그 가운데 제일 아름답고 또한 젊고 고운 여자들만을 골라 푸른 옷을 입은 내시를 시켜 밀실로 인도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날 연산군은 이미 취기가 몽롱하자 이미 10여 명의 고운 여자들만을 골라 내시를 시켜 알려주고 자기는 별다른 밀실로 가서 대기하고 있었다. 긴 복도로 된 마루에 벌써 여자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왕은 문구멍으로 일어서서 내시를 따라 걸어오는 여인을 바라보았다. 미인이로구나. 순간 방문이 사르르 열리며 여자가 안으로 들어왔다. 여인은 웬 영문인지도 모르고 우뚝 섰는데 내시가 상감마마, 대령하여 왔습니다. 하고 알렸다. 누구냐? 예, 공조 참판 강모의 아내 올시다. 미색이로구나. 여인은 더욱 의심이 짙어지자 몸을 와들와들 떨었다. 떨지 마라. 에이그 뭐니, 아이고. 왕은 벌벌 떠는 여인을 보료 위에 눕히자 여인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이 체념하고 만다. 왜 떠느냐? 진정해라. 별다른 일 없다. 왕은 여인을 달래면서 여인의 옷을 벗기기 시작하여 곧바로 하얀 속살이 다 드러났다. 온몸을 다 드러낸 여인은 어쩔 줄 몰라서 가늘게 떨기만 하였으나 왕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입을 젖가슴으로 가져가 갓난아이처럼 행동하기 시작하였다. 왕은 그냥 여인을 평범하게 상관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다. 쪽쪽 빨아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살짝 깨물어 보기도 하고 혹은 꼬집기도 하면서 여인에게 온갖 희롱을 다하였다. 여인들이 소리를 지르면 더욱 성적으로 흥분하곤 하였다. 여자들은 대개 얼굴이 파리하게 질리기도 하지만 어떤 여자들은 항공하옵신 저분이로소이다 하고 영광된 선물로 아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 여자들은 대개 그 밀실에서 3, 4일씩이나 묵기도 하였다. 이런 여자가 집으로 돌아간 며칠 후에는 대개 남편의 벼슬이 오르곤 하였다. 정경부인, 정부인, 숙부인, 그러한 계급도 없었다. 왕은 어떠한 부인이든지 고운 여자면 그 밀실로 데려오기를 잊지 아니하였다. 교리 벼슬로 있던 이 장곤이 곤욕당한 아내를 타살하고 달아났다가 중종 반정 후에 판서가 되었던 일은 너무도 유명한 일이었다. 극에 달한 질투. 왕의 애첩인 장녹수는 왕과 함께 시기가 말할 수 없이 많았다. 고관 대작에 예편네들 꼴 좀 보자. 장녹수는 연상금으로 하여금 비밀실을 만들게 하고 양반의 부녀자들을 농락하게 하였거니와 이제는 왕이 그것에 진실로 재미를 붙이게 되어 장녹수로도 어쩔 수 없게 되어버렸다. 은은한 그리고 캄캄한 밀실에 초조히 미녀를 기다리고 앉아있는 심정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다. 장녹수는 본시 여비였으므로 그 성장할 때 받았던 양반들로부터의 멸시와 천대를 한번 서력해보자는 심사에서였다.
니깟 년들이 얼마나 도도한 채 견디나 어디 한번 보자. 하는 심정이 장녹수의 가슴에 파동치고 있었다. 왕은 이제 마음대로 미인이라고 정한 여자는 수시로 궁궐로 불러들였다. 그것이 고관의 부인이거나 미관 말직의 부인이거나 아무 꺼릴 것이 없었다. 어느 판서의 젊은 소실이 판서에게 단단히 나무람을 받았던지라 또 부르시면 결사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리라 고 마음을 독하게 먹고 있는데 궁에서 즉각으로 임내하라는 정교가 내렸다. 그 판서의 소실은 상냥스러울 뿐 아니라 살결이 보드랍고 희기가 백옥과 같아 연산군은 그 흰 살결에 반하였던 모양이었다. 어쩜 좋아. 죽을 수도 없고. 판서가 옆에 있다가 소실을 위로하였다. 어명인데 할 수 있나. 어서 다녀나오게. 소실은 아무 말도 없이 장문을 열더니 치마와 속옷 12벌을 끼어 입었다. 치마와 속옷이 12벌이면 여인은 단단히 무장을 하고 궁으로 들어갔다. 연산군은 안석에 비스듬히 기대어서 여인이 들어오기만 기다리고 있다가 여인이 들어오므로 덥석 그의 손을 잡았다. 여인은 별로 말이 없었다. 그런데 몸이 그전보다 엄청나게 뚱뚱해졌다. 그동안 뭘 먹고 살이 이리 쪘나. 왕이 여인의 배를 어루만졌다. 살이 찐 것이 아니라 옷을 많이 입은 것이었다. 단단히 무장을 하고 왔구나. 왕은 그렇게 생각하자 불쾌한 감정이 들었으나 내색은 하지 않았다. 그래. 내년이 얼마나 견디나 보자. 내게 덤비지 않곤 못 견디리라. 연산군이 누군가 여인들 희롱이라면 하늘 아래 최고일 것이다. 온갖 방법으로 그녀를 다루어 드디어 치마를 하나씩 벗기 시작하였다. 얼마 있다가 여인은 다시 치마를 벗어 던졌다. 얼마 후에 여인은 다시 치마를 벗어 던졌다. 얼마 되지 아니하여 여인은 치마와 속옷 12벌을 모조리 다 벗어버리고 알몸이 되어 연산군의 품으로 달려들었던 것이었다. 네가 그러면 그렇지. 왕은 만면에 웃음을 띠면서 여인을 휘어잡아 보료 위에 눕혔던 것이었다. 한 번은 황윤헌이라는 새님이 살림은 비록 가난하였으나 최보비라는 미인 소실을 두었는데 그 소실이 한없이 아름다워 이웃의 소문이 자자하였다. 황생원이 고운 첩을 두었다. 말할 수 없는 미인이다. 그런 소문이 이웃에 자자하니 왕에게 상금과 벼슬을 타려는 무리들이 그냥 있을 수 없었다. 그 소실은 가야금이 또한 명수이었다. 그때 구수영이라는 자가 이를 왕에게 말하여 왕은 곧 최보비를 뺏어다가 한번 방사를 치르고 보니 기가 막힌 여자인지라 크게 좋아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연산군이 최보비를 쭉쭉 빨다시피 애모하여도 최보비는 조금도 희색이 없는지라 왕은 속으로 괘씸하게 생각하였다. 네가 아직도 황윤헌을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로구나. 건방진년 같으니라고. 왕은 그 길로 황윤헌의 목을 베어 죽였다. 연산군이 귀여워하는 여인 가운데는 설중매라는 기생이 있었다. 상당히 고운 여자였으므로 왕의 총애를 받는 것은 다시 말할 것도 없었다. 왕의 사랑이 놀라우면 여자들은 대개 그전 남편들을 잊어버리게 마련이었다. 왕의 총애를 한껏 받고 있는 설중매는 호강에 겨운 눈으로 다른 기생들을 보고 간밤에 꿈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별일도 다 있지. 뭐야, 무슨 일인데? 어젯밤 꿈이 하도 이상해서. 응? 무슨 꿈인데? 남편이 꿈에 눈물을 흘리면서 한 번 이별한 후에 그렇게 만나지 못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나는 연염불망하여 그대를 잊을 수 없었노라 하더라. 설중매가 꿈 이야기를 생시처럼 말하였다. 연산군은 다른 기생 하나를 그날 밤에 맞이했다. 그 기생은 왕이 설중매만을 좋아하고 편애하는 것을 시기하고 있었다. 마마, 왜 그러느냐? 말씀이 있어와요. 무슨 말이냐? 다름이 아니오라, 설중매 언니가요. 그래서? 예전 남편이 꿈에 나타나서 연연불망한다고 했다네요. 뭐? 설중매가? 아니에요. 언니의 남편이지요. 알았다. 연산군은 가슴에서 투기의 불길이 활활 타올랐다. 여봐라! 예. 상궁이 대령하였다. 금부도사를 불러라. 예. 곧바로 금부도사가 대령하여 왕의 지령을 받았다. 다음 날 왕은 설중매를 불렀다. 설중매를 불러라. 예. 설중매가 어전에 불리어왔다. 그때 한 사람의 궁녀가 은소반 위에 흰 보자기를 씌운 물건을 가지고 왔다. 설중매야, 저 상 위에 보자기를 벗겨봐라. 예. 어서. 예. 설중매의 고운 손이 보자기를 벗겼다. 설중매는 비명을 지름과 동시에 나가 동그라졌다. 어떠냐? 네 남편이다. 남편의 목에는 아직도 선혈이 낭자하였다. 이년아, 이래도 네 그놈을 생각하겠느냐? 왕은 대갈하였다. 전현을 당장 끌어내어 목을 베어라. 설중매는 발버둥을 쳤으나 금부나졸들은 사정없이 그녀를 끌어내어 목을 베어 죽였다. 또 한 가지, 영남에 장아무개라는 선비가 있었다. 입이 나오고 입술이 두터워 모두 돼지 주둥이라고 불렀다. 선비가 술을 즐기는 것은 예나 이제나 마찬가지라 그 돼지 주둥이도 여러 친구들과 함께 기생집에 드나들었다. 그중 월홍이라는 예쁜 기생이 하나 있어 늘 그 기생을 좋아하였는데 그 기생이 흥청으로 뽑혀 연산군의 귀여움을 독차지하게 되었다. 어느 날 종묘에서 큰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 큰 제사상에는 온갖 제사 음식과 돼지머리를 통으로 삶아서 상 위에 올려놓았다. 기생은 그것을 보자 시골 사는 돼지 주둥이라고 별명 듣던 선비의 얼굴이 생각나서 자기도 모르는 중에 그만 피식하고 웃어버렸다. 왜 웃느냐?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아니라니, 웃는 연유가 있을 게 아니냐. 어서 말해보아라. 그 기생은 임금 앞에서 거짓말을 여쭐 수 없어 시골 사는 선비가 있는데 돼지와 비슷하여 별명이 돼지 주둥이인데 지금 상위에 놓여있는 돼지의 주둥이와 비슷하여 웃었노라고 대답하였다. 허허, 그러냐? 왕의 얼굴빛이 확연히 변하였다. 며칠 후 그 영남의 선비 돼지 주둥이는 금부에 잡혀 목이 베어졌다. 연산군은 선비의 머리를 그 기생에게 보여주면서 빈정거렸다. 네가 불망하던 돼지 서방을 봐라.
그 기생은 놀라 혼절하고 말았다는데 그 이후의 소식은 전해지는 바 없다. 아마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그 해에 성세정이라는 사람이 영남 안찰사로 나갔다가 미모가 출중한 상산 기생 하나를 사랑하여 돌아오는 길에 한양으로 데리고 와서 소실로 삼았다. 왕이 이 소식을 듣고 그냥 있을 리가 없었다. 신하를 시켜 불러다가 여러 날 희롱하였다. 얘야, 너 성세정을 지금도 생각하고 있지? 아니오시다. 뭐야? 생각은커녕 이가 갈립니다. 그건 왜? 소녀를 데려다 두고 성씨는 큰 집이 무서워서 한 번도 마음 놓고 소녀의 집에 오지 못하였습니다. 허허. 그리하여 소녀로 하여금 외롭게 살게 한 것을 생각하오면 아직도 치가 떨립니다. 그렇단 말이냐? 밉기 한이 없습니다. 죽이고 싶으냐? 죽이되 단번에 죽일 것이 아니오라. 귀양정배로 떠돌아다니며 갖은 고생을 다 시키다가 죽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그 기생이 성세정의 목숨만이라도 구하고자 기지를 발휘하였다고 한다. 알았다. 왕은 성세정을 국경지방에 귀양 보내어 4번이나 전전하다가 급기야 중종 반정이 있어 살아나게 되었다고 한다. 채청사, 채응견사. 왕은 임승제의 벼슬을 다시 높여 충청 양도에 특파하여 채홍준사로 삼았다. 채홍준사라 함은 아름다운 여자와 훌륭한 마피를 선발하여 오게 하는 임무였다. 임승제는 한양을 떠난 지 2달 만에 미녀 63명과 준마 150匹를 가지고 돌아왔다. 왕은 크게 기뻐하여 오, 승제가 그만이야 하고 그의 벼슬을 높여주고 노비를 10명이나 하사하였다. 임승제의 아버지 임사홍은 항상 채홍사로 있으면서 자기의 부하 용기수를 방해도, 평안도, 양도에 보내 젊은 여자 20여 명을 구해왔으나 음률을 아는 여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왕은 크게 노하여 성종몽, 홍숙 등을 평안도로 보내어 다시 채진케 하였다. 왕은 다시 한편으로 채정사와 채응견사를 팔도에 특파하였으니 채정사라는 것은 출가하지 아니한 예쁜 처녀들을 뽑는 일이요. 채응견사는 훌륭한 사냥개와 매를 수집해오는 역할을 하게 하였으므로 시골에서는 전혀 난리가 났다. 아무개 집 딸이 미인이라오. 아무개 소녀가 예쁘다고 합니다. 이런 말이 들리기만 하면 그 집 처녀는 피할 수가 없어서 상화 귀천을 막론하고 함부로 붙들려 오게 마련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연산군은 속콩이라는 것을 또 채택해 하였으니 그때 벌써 양반 사회의 풍류를 즐기는 이들 사이에 몇 사람씩의 여인에게 가무 음류를 알게 하여 놀이와 연애에 함께 즐기게 하였는데 그 중에 상당히 고운 계집들이 있음을 알고 왕은 속콩이라 하여 이들을 징발하게 하였던 것이었다. 연산군은 고금에 드문 후궁을 둔 셈이 되는 것이니 그 때문에 이렇게 하여 전국에서 모여드는 여자들, 즉 남의 아내, 첩, 세아씨, 기생, 시종, 무당들의 총 수요가 실로 만여 명에 달하여 그들의 거처할 곳이며 또한 생활비를 조달하는 것이 큰 문제였다. 원각사 중두를 다 내몰고 방을 여러 100개나 만들었으나 방이 부족하였다. 이것이 바로 연방원이라는 이름의 기방이다. 왕은 할 수 없이 대궐 안에 방을 여러 100개 따로 만들고 유흥할 본격적인 사업을 경영하기 시작하였다.
그 중에서 이미 임금의 부름을 받아 한두 번 정교를 당한 여자는 천과 흥청이라 하고 아직도 부름을 받지 아니한 여자는 지과 흥청이라 하여 대기하고 있게 하였다. 요새 같았으면 꼭 천막과 같은 방도 있었는데 임금은 이 방을 사냥 나갈 때 산이거나 들판으로 가지고 다녔다. 문득 사냥을 하여 짐승의 고기와 좋은 술에 얼큰이 취하면 임금은 또 계집 생각이 나므로 이동하는 방이 필요하였던 것이었다. 그 방 속에서 임금은 수시로 여인을 끼고 상관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방을 거사라 하여 들고 다니는 집이란 뜻이다. 임금은 들로 산으로 사냥을 나갈 때 이 거사를 갖고 가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여자들도 가마에 태워서 가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그 가마나 보교는 성균관의 유생들에게 억지로 매게 하였다. 그뿐 아니라 성균관에는 무당들을 수백 명 불러들여 유학자들에게 가진 모욕을 주었다. 추악한 처형무. 연산군은 장학원의 기녀들을 전보다 갑절이나 늘리되 될 수 있는 대로 나이는 20 이내여 얼굴이 예쁜 자를 선택하여 드리게 하고 그들에게 취학과 현학을 가르쳐 연애에 참여케 하는 동시에 처형무를 가르치게 하였다. 그리고 악공을 광희, 기악을 흥청 혹은 운평이라고 하였는데 흥청악은 300명, 운평악은 700명으로 수요를 정하였으며 흥청은 사예, 즉 더러운 것을 씻어버린다는 뜻이요. 운평은 운대평, 즉 국운이 태평한 때를 만났다는 뜻이었다. 그들은 물론 연회에 출연하는 것이 그 임무였으나 때로는 처형무라는 춤을 추게 했는데 그 춤을 출 때에는 여러 가지 난잡한 행동을 보이게 하며 심지어는 옷을 입히지 않고 춤을 추게 하고 임금도 벌거벗은 채 그 뒤를 따라다니며 춤추었으니 그 추악함은 차마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였다. 그때 환관 중에 김처선이라고 성격이 강직한 사람이 있었다. 그가 연산군에게 대하여 가끔 임금으로서 그렇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말을 여러 번 하였으나 듣지 않을 뿐더러 도리어 김처선을 미워하기에 이르렀다. 하루는 대궐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집 가족들을 보고 상감께서 처형무인가 뭔가 하는 춤을 추게 하시는 것은 사람으로서 차마 볼 수 없는 일로 오늘은 내가 한번 강경하게 반대할 터이니 아마 살아 돌아올 수는 없을 것이다. 는 말을 남겨놓고 대궐로 들어갔다. 그러자 그날도 역시 처형무를 추는데 김처선이 보다 못하여 임금에게 이 늙은 놈이 세조 대왕 때부터 4대 임금을 모시고 대궐 안에서 살아왔사오나 한 번도 임금님의 뜻에 어그러지는 말을 한 일이 없사오며 또 사기도 약간 읽어 고금을 짐작하기 때문에 역대 임금께서 소신에게 정입음의 직계까지 주셨사온데 상관께서 지금 추시는 춤은 임금으로서 너무 과한 일이옵니다. 아마도 고금에 이러한 임금은 없을 줄로 아래오. 하고 소리를 높여 아뢰었다. 연산군은 노여움이 극도에 달하였다. 이런 늙은 고자놈이 뭘 안다고 아니꼽게 고금이 어떠니 하고 떠들고 있느냐. 왕은 곧바로 활로 김처선의 가슴을 향하여 쏘아대니 갈빗대에 가서 박혀버렸다. 김처선은 아픈 것을 참아가면서 소리를 높여 외쳤다. 조정 대신들도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건만 하물며 이 늙은 고자놈이야 뭐 죽는 것을 아낄 것이 있겠습니까? 다만 원통한 것은 상감님께서 그러시다가 임금 노릇을 오래 못하실 것이 걱정이옵니다. 이에 연산군이 또 한 번 활을 쏘아 마치니
김처선은 그만 땅에 쓰러지고 말았다. 분이 풀리지 않은 왕은 칼을 빼들고는 김처선의 한쪽 다리를 내리쳐서 부러뜨렸다. 네 이놈, 일어나서 걸어보거라. 상감께서도 부러진 다리로 걸어다닐 수 있사옵니까? 김처선이 끝까지 말대답을 하자 이번에는 신하를 시켜서 혓바닥을 잘라버리니 김처선은 자기 손으로 자기 배를 갈라서 창자를 끊고 숨이 질 때까지 입으로 무엇이라고 중얼거렸다. 연산군은 더욱 노여워서 그 시체를 호랑이에게 주워 먹게 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김처선이라는 놈은 나쁜 놈이니 김처선이라는 첫자가 들어있는 글을 읽거나 말을 하지 말라는 분부까지 내렸다 한다. 연산군은 그래도 부족하여 김처선의 양자 이공신을 죽이고 그 가산을 몰수한 다음 그 집을 헐고 그 자리에 연못을 팠으며 그의 본관인 전이 고을을 폐하여 버렸고 그 부모의 무덤을 평지로 만들고 성물을 철거시키고 그 일가 중에 7천까지 중벌을 주었으며 처자 든 것을 고치기 위하여 처서라는 절개의 이름을 조서, 처용무를 풍두무라고까지 고쳤다. 반정, 연산군을 몰아내라. 아무리 힘없던 사회라도 이런 미친 임금에 대한 만백성들의 원한이 들끓기 시작하여 동짓날 팥죽 끓듯 하고 뜻있는 선비와 벼슬아치들도 삼삼오오 모이기만 하면 폭군을 제거하고 구국 재민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었지만 어느 누가 하나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던 중 드디어 때가 왔다. 반정을 최초로 모의한 사람은 성희안이었다. 성희안은 성종 16년 문과의 급제에서 연산군 10년 2조 참판까지 올랐다. 하루는 연산군이 양화도에 놀러 갔을 때 호종하는 신하들에게 시를 짓게 했다. 이때 성희안은 임금은 본래 청류를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읊어 연산군의 노여움을 사서 종구품 부사형으로 자천되었다. 즉 장관쯤의 지위에서 구급 공무원쯤으로 좌천된 것이다. 이때부터 성희안은 연산군에 대한 반감이 커지기 시작하여 반정을 결심했던 것이다. 그리고 도총부 도통관으로 있던 박원종과 이조판서 유순정을 끌어들였다. 박원종은 자신의 누이가 연산군에게 겁탈당해 자결했으므로 분노가 극에 달해 있었다. 반면 유순정은 사태를 지켜보느라 시간을 끌다가 마지못해 승낙했다. 이들은 자순대비의 아들인 진성대군을 추대하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궁중 최고의 어른이 자순대비였으므로 반정의 정당성에 별 문제가 없으리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드디어 1506년 9월 1일 조선 개국 이래 최초로 신하가 임금을 갈아치우는 반란이 일어났다. 원래는 9월 2일 연산군이 석벽으로 놀러 가는 날을 택했는데 이를 취소하자 하루 앞당겨 거사를 일으켰다. 분노가 극에 달한 반정군이 궁으로 몰려갔을 때 연산군은 장녹수와 함께 침소에 있었다. 반정군은 연산군을 동궁으로 유폐하고 장녹수는 끌고 갔다가 전비, 백견우 등과 함께 모두 목을 베어 죽였다. 백성들은 이 여인들이 처형된 후 그 목없는 시체들의 무차별 폭행을 했다. 백성들은 그녀들의 음호를 돌과 기와장으로 찌으며 이 구멍이 한나라를 다 들어먹었다고 욕을 했다. 그날 밤에 악명 높았던 임사원과 연산군 처남 신수군도 집을 습격한 반정 세력에게 철퇴에 맞아 처단되었다. 신수군은 무호사화의 주동자였으며 반정 참여에 거절했기에 제일 먼저 제거했다.
그는 신승선의 아들로서 왕비 신씨의 오라비가 된다. 그의 딸은 중종의 빈이었는데 반정 성공 후 7일 만에 강제 폐위되어 서인으로 강등당하여 궁궐에서 쫓겨났다. 단경 왕후는 조선의 역대 왕비 중 가장 짧은 재위기간인 7일 동안 왕비였다. 그런데 중종과 단경 왕후는 서로 간에 금실이 좋았었는데 느닷없이 역적의 딸이라고 하여 폐출되어 서인으로 강등되고 생이별을 해야 했으니 얼마나 그립고 애통했으랴. 중종은 그녀가 너무 보고 싶고 그리워서 신씨가 폐출되어 나가 있던 사가 방향을 틈만 나면 바라보곤 했다고 한다. 그 방향이 바로 인왕산이다. 곧바로 그 사실을 전해 들은 신씨는 자신의 분홍색 치마를 인왕산의 바위 위에 매일같이 걸어놓아 중종이 볼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인왕산 치마 바위의 전설로 남아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연산군은 강화섬 교동도에 유폐되었는데 그 집은 부인 왕비 신씨가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낸 구택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연산군의 수명은 얼마 가지 못하여 겨우 2달을 넘겼다고 했다. 중종실록은 이렇게 기록했다. 역질에 걸려 심히 고생하는데 일어서지도 못하고 음식도 먹을 수가 없어 11월 6일 아무 말 없이 죽어갔다. 그 해가 1506년으로 연산군의 나이 31살이었다. 정혁정 작가님의 첫 번째 작품을 이렇게 연산군 이야기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어른들의 옛 이야기에 담긴 한국인의 웃음과 해악을 다룬 작가님의 작품 세계는 또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